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실내가 쉽게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실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1도, 실내 습도는 40에서 50%를 유지해 주는 게 좋고요. 물에 적신 수건이나 젖은 빨래를 널어두면 쉽고 빠르게 가습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중개보수가 주 수입원인 공인중개사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부동산 침체기 장기화로 인해 공인중개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라면 여기에 주목해보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로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사업을 하며 창업자들을 위해 차별화된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곳. 지금 비즈정보 플러스에서 만나보자. 부동산 종합 서비스 선두주자.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약 11만 명으로 과포화 상태라고 한다. 게다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에 의해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업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여기 오랫동안 쌓여온 풍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동산 종합관리 실무교육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 직접 이현 전문가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희 기업은 중소형 부동산 종합관리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 경기 한파, 소득 하락 시대에 놓인 수많은 창업자들을 위해 부동산 종합관리 창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관리 실무 경영자의 경험과 운영 노하우로 중개 수수료 외에 보다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도록 부동산 종합관리 실무 교육과 전국 플랫폼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있는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사업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전문가와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연계 기업 간 협력 사업을 창출한다는데, 부동산 종합 서비스는 주거에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중개, 이사, 관리, 하자, 생활지원과 그 외 세무, 등기, 경공매, 평가, 자문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며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개발 후 분양 패러다임이 개발 분양에서 부동산 관리 영역으로 변화되면서 관리 영역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며 부동산 자산 관리의 가치를 관리 영역으로 전문성 있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현 대표는 건물 종합관리부터 공동주택 하자 보수 등 체계적인 전문가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실무교육 중 이번 세미나 내용은 직접 경험한 소송 판결문을 통해 현재 미흡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물의 실제 상황을 창업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미흡한 규정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 규모와 관리 규정이 미흡한 건물만을 대상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입주자 대표와 비전문 관리 업체들의 유착 행태를 실무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의 점포개발 겸업 또는 소자본 창업으로 영세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질 높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데, 에어컨 청소업을 하면서 불투명한 미래와 1년 중 비수기란 기간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안정적인 부동산 종합관리 창업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화 시스템 지능형 건물관리 특허와 공동주택 하자관리 시스템 특허를 획득했으며 모바일 솔루션 혁신대상 수상 등 여러 상까지 받았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중개보수만으로는 운영이 힘든 공인중개사가 많은데,
이제는 오랜 실무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실무 교육을 통해 부동산 종합관리 창업을 하길 바란다. 네, 생방송 부동산 이번 시간에는요 특별히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내 소유의 집이 있거나 전세가 있거나 월세가 있었는데 자, 꼭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나가는 돈이 관리비인데요. 자, 내가 이 관리비를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뭐 궁금해하신 분들도 있고 뭐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른바 가칭관리단에 의한 피해 사례와 그에 따른 우리 대응 방안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유익한 강의를 들려줄 우리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이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가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지칭하는 우리 사기꾼이 휘발린 소송과 사기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 오늘 강의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알지 못하는 사기를 당한다면 그 피해가 있는데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좀 불합리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대형 아파트, 주택관리소장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어떤 선거관리위원이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어떤 규약의 도움을 받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의무관리 대상이라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승연 낮지만 300세대 이하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 이하면서 승강기가 있는 건물은 우리가 비의무관리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건물들, 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혹은 한동짜리 소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실제로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라고 하는 그 구성원이 있지만 실제로 관리규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피해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 3만 원이면 되는데 7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가 180세대인데 차액인 4만 원 곱하기 180세대면 매월 720만 원이 보이지 않는 돈으로 어딘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매월 720만 원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드리는 이 소송 결정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제로 결정난 판결 사례입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동짜리이면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대로변에 위치한 한동짜리 한 180세대 아파트입니다. 중소형 아파트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건물들은 이제 허가상으로 오피스텔과 이제 공동주택이 공존하면서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적용받는다고 하는 건 실제로 주택관리소장을 채용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어떤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적법한 규정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아파트는 한동짜리면서 누가 보기에도 한동짜리 중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규정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한동짜리 아파트거든요. 이 건물은 제가 실제로 인천에 주안에 있는 한동짜리 아파트를 신축 때부터 분양 시부터 저희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은 분양 시부터 전체 입주 시까지가 한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저희가 이제 초도 건물 관리를 들어가면서 이른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4조에 있는 선수관리비로 근근하게 입주자들이 다 전체 입주가 될 때까지 그 비용을 충당하고 또는 관리업체가 일부 또 투자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던 현장입니다.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의 특성이 어떠냐면요. 입주자들 중에 180세대가 다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80세대 중에 100세대 정도 혹은 120세대 정도는 세입자가 들어있는 임차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실거주자는 그래봐야 한 40%,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물의 단점은 분양이 시작되고 51% 구분 등기가 끝나면 법적으로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구분 소유자들끼리 관리단이라는 걸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건물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임원을 결정하고 관리업체의 건물의 공용적인 관리 업무를 인수인계를 해서 건물을 잘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이런 건물에 구분 등기가 51%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에게 우편물을 우리가 막 보내요. 이제 몇 월 며칠 날 총회를 개최합니다 하면 평균적으로 요즘에 반상의 참여율이 25%,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반상의 총회를 적법하게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라고 하는 제가 관리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3개월, 4개월, 5개월 동안에 꾸준하게 관리단 총회를 열어서 쉽게 아시는 그냥 반상회라고 하죠. 그 반상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면 동의라고 해서 서류로 동의해주는 행위도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야무야 되다가 제가 관리할 때 근 한 5개월 정도의 기간이 흘러서 간신히 관리단을 구축을 했습니다. 적법하게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해서 간신히 해놨는데 어느 날 승강기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입주자가 대자보에 승강기에 대자보를 붙여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저 관리단을 투표한 사실도 없고 나는 반상회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성된 적법한 관리단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분을 주축으로 해서 2-3명, 3-4명의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모임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자기들만의 반상회를 구성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신축 건물에 하자가 많은데 건축주가 다 못 봐주고 있으니 우리가 하자 보수 반상회를 합시다 라고 해서 실제 이 건물이 관리업체와 적법한 관리단도 모르게 반상회를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을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회의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안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의 어떤 질타와 어떤 이런 분들, 이런 어떤 그런 분쟁이나 불만 섞인 얘기를 듣자면 이분들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탈퇴를 하셨습니다. 나는 관리단 못하겠다. 우리는 적법하게 관리단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미 수개월 동안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그분들께 동의를 구하고 적법하게 선출을 했는데, 그 대자보 하나 붙인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하고, 그 물론 전체가 그러는 건 아니죠. 몇몇이 적법한 관리단을 상대로 안 좋은 얘기들을 하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적법한 관리단들은 다 사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관리단 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입주자들이 그 가운데서 임시관리단이라고 해서 이 가칭관리단, 현재 소송의 주체인 고소인이 이 가칭관리단을 임시관리단으로 니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이분들을 선출을 시킵니다. 임시관리단이라고 하면 우리가 임시라는 단어로 말 그대로 정식관리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관리단의 요청은 사업주체에게 하자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하고 건물이 잘 이루어지게 되기까지 본인들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봉사를 할게 라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임시관리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 불과 2개월도 안 돼서 저희 업체에 내용 증명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계약 업무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저희 쪽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해당 건물에 입주자들을 만나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입주자들은 기존의 임시관리단이 저희 업체하고 관리계약 해지한 사실을 알 수도 없더라고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니네가 관리 업무를 못했으니까 그 임시관리단이 나가게 했겠지라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가칭관리단이라고 하는 임시관리단이 선정한 업체에게 저희 쪽에서 관리할 때 조금 친분이 있던 입주자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현재 임시관리단이 구성돼서 현재 있는 관리업체하고 새로 관리업체가 오셨는데 저희 계약서 좀 볼게요라고 하니까 그쪽 현재 이 유착한 가치관리단과 가칭관리단과 같이 들어온 관리업체에서 하는 말이 저희는 지금 임시관리단의 백모 씨가 계약한 관리 계약서를 백모 씨에게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가 당황스럽죠. 내가 임시관리단을 하라고 했는데 그 임시관리단이 본인 스스로 어떤 관리 계약을 하고 입주자들한테 전혀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 어머니께서, 입주자께서 그러면 관리업체가 바뀌었으면 최소한 입주자들이 바뀐 관리 현황이나 관리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냐. 기존에 있는 관리업체가 이미 잘하고 있었고 우린 세대당 3만 원의 종합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세대수가 한 180세대라 세대당 한 3만 원에도 이미 충분히 신축이고 하니까 종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 너네들이 계약서는 못 보여주니 최소한의 우리 관리비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니 그쪽에서 계약서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 7만 원 초반대의 관리비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입주자들은 당황스럽죠.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께서 입주자의 비대위를 구성하셔가지고 긴급 반상회를 요청하신 거예요. 저희 관리업체를 통해서 긴급 반상회를 요청해서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반 관리비 3만 원에도 관리가 잘 되고 있던 상황이 지금 관리업체가 바뀌어서 7만 원이 돼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이 입주자들 전체가 180세대 중에 150세대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저희가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 중에 저희의 로펌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분들이 가칭관리단 임시로 선정을 해놓고는 이 임시로 선정한 사실을 가지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신청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간 서류가 알고 보니 아파트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설립하는 관리단 구성동의서를 받아가신 거죠. 입주자들은 하자보수 요청한다고 가져갔는데 결국은 그 요청서로 관리단을 구성을 한 거예요. 임시관리단이 아닌 서류적으로 정식관리단으로. 그래서 저희 쪽에 관리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통해서 첫째, 가칭관리단임을 저희가 입증해야 됐죠. 정식관리단이 아니다. 입주자들은 이분들에게 정식관리단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와 이 유착관리업체를 상대로 저희가 피고소인으로, 이 사람들이 고소인이죠. 저희가 피고소인으로 소송을 한 결과 이 소송의 결정문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권자 주한 건물의 가칭관리단의 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 관리업체, 그 새로 들어오는 가칭관리단과 같이 계약한 유착관리업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유착관리업체와 가칭관리단이 저희 쪽으로 관리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을 하면서 저희에게 부과라고 했던 비용에 소송 비용 중 채권자 주한 건물명 관리단과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권자 대표랑 가칭관리단과 유착관리업체가 스스로 각각 부담해라라고 해서 법정에서 저희가 판결문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승소는 됐는데 피해자는 있습니다. 입주자들 간에 불만이 있고 분쟁이 생겨서 피해자는 있는데 피의자가 없는 겁니다. 과연 저희가 부동산 종합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빌딩 관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관리비 3만 원으로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떻게 7만 원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는 생기지 않고 피해자만 남은 실제 소송 사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건물에 사실 때 이런 가칭관리단이나 이런 유착관리 업체를 통해서 매월 700만 원 정도의 이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관리비라고 냈는데 뒷돈으로 새는 이런 비리를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단 집회 절차와 의결, 소집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리단 집회 절차와 의결 절차는 저희가 이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일부 적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모든 2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건물을 우리가 집합 건물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겠냐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준공을 했어요. 분양을 시작한 이후에 법적으로 구분 등기, 소유가 51% 이상 넘어가면 사업주체나 분양주체는 총회를 구성해서 반상회를 열어야 됩니다. 의무예요. 사업주체, 시행, 시공, 분양 관계인은 분양 건물일 경우에 구분 등기가 50% 이상 시에 무조건입니다. 집회 소집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때 적법한 절차로 최초 공용관리업체, 사업주체의 관리 부분에 대한 공용관리업체를 입주자들에게 잔여기간 인수인계해야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51%대 이분들이 총회를 엽니다. 저희가 부동산 종합관리라면서 항상 분쟁의 소지를 얻게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총회를 열어서 입주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집합건물법 37조, 38조 의결권, 구분수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서 관리단, 적법한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의결권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 동의하면 그것이 의결이다. 결정되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법하게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파트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받아서 건물 관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관리단 집회 절차를 법적으로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대법원 2011-6920 판결에 부적법한 관리인이라도 추후 추인을 받는 관리단 집회는 적법하다. 부적법한 관리단, 가칭 관리단이 나 반상회를 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명할 게 있습니다라고 해도 그 관리단 집회는 적법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신축 건물 관리인이 없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구분수혜자 5분의 1 동의 시 집회를 개최할 수 있고 문자, 팩스, 포털도 가능합니다. 단 구분수혜자의 의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구분수혜자 5분의 1이 소집을 청구할 때는 이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그 목적사항에 맞게 반상회를 개최하셔야 됩니다. 하자보수 요청 반상회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관리단 선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15 비합 24로 결정난 사항입니다. 의결권 행사를 보시면 한 집에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01호 내가 사는데 엄마, 아빠, 아들이 공유 지분을 갖고 공동명의로 샀는데 그러면 누가 투표를 해야 되냐? 셋이 해야 되냐? 넷이 해야 되냐? 아니죠. 법적으로는 자연인을 의견합니다. 자연인은 1인. 201호의 구분 소유가 1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동명의가 2명이든 3명이든 무조건 투표권은 1인에게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용 부분의 관리나 이 관리인의 선임, 서면의 의결권 행사, 대리인의 의결권 행사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분수혜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죠? 빌라 사시죠? 여러분들이 내는 관리비가 적법하게 쓰시는지는 일단 첫째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출하는 사람이 적법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출을 하실 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업체가 있는데 관여는 안 해.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한 사람을 위한 관리와 관리비가 부과되면 안 됩니다. 입주자 전체에게 필요한 관리와 관리비가 부과돼야 투명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관리비는요, 여러분들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정지출로 나가는 비용이거든요. 아끼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들을 왜 쓰셔야 되냐? 비용을 아낄 수 있어서 쓰시는 거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휘말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살고 계신 아파트에 혹시나 부정비리가 있을 것 같으시면 언제든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오늘은요, 어디에서나 사기꾼은 있다라는 주제로 우리 가칭관리단의 실제 소송 사례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관련 법규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하신 분들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우리 전문가님과 직접 만나가지고
해가지고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세미나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를 가면은 어떤 내용을 또 들을 수가 있나요, 전문가님? 저희 매경 부동산 창업교육원 아카데미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종합관리의 이런 전반적인 판결, 사례를 가지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뭐든지 적법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결말만 딱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 우리 가칭관리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칭관리단일지, 가칭관리단의 어떤 사례가 있을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시는 곳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신다면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컨설팅 비용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받는 상담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개발 중심에서 임대 중심 시장으로, 그리고 이제는 관리 중심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종합관리, 즉 이제 건물 관리랑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의 대표이사이고 이 창업교육원의 이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게는 건물 미화와 경비를 비롯해 임대차 관리와 건물 매입, 투자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 이현 대표, 그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이현 대표는 전국 240호점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 그룹 협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중소형 집합 건물에 이제 그 16만 개 건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원래 최초에 이게 만들었던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대형 아파트에서 이제는 이제 소규모 아파트나 이제 타운하우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단지형 빌라라든가 타운하우스, 이런 뭐 주상복합 한 동짜리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이제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관리비 횡령이나 이제 공사비 횡령의 이런 분쟁들이 이제 때때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하자 관련 분쟁이나 법적 분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수업체도 없고 이제 관리업체도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 투명하게. 지능형 건물 관리, 말 그대로 AI예요. AI하고 블록체인 기술. 이현 대표의 부동산 종합관리는 건물 관리, 하자 보수, 주차 관리 등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법인 기업들의 연대 책임 보증으로 최대 10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 달에 한 번 건물 관리 지식과 법률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3년 전에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 입주자들 간의 분쟁을 좀 봤었어요. 이미 그때 제가 이제 하자 진단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자 보수 비용을 가지고 그 기존에 있는 입주자 대표가 속칭 말하면 이제 불법적인 일들을 통해서 횡령이나 배임 사건으로 아파트가 꽤 시끄럽던 적이 있어서 그때 이후로 좀 전문적으로 입주자들에게 조금 알려줄 수 있는 기업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이 기업을 지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혼 대표는 입주자 대표와 관리업체의 유착 비리로 인해 매월 관리비와 하자보수 공사비가 무분별하게 지출되는 경험을 했다는데요. 그 이후 독학으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실무와 이론을 공부하면서 투명한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인 입주자들이 이제 공사 견적이나 이런 걸 낼 때는 단순하게 이제 뭐 최저 입찰가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단순한 뭐 비용으로만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든지 이제 견적에는 이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견적을 내실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정확한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실측을 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여름 같은 경우나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시기에 악취들이 굉장히 좀 심해요. 기본적으로 욕실이나 싱크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악취가 좀 있다고 하실 때는 그 가스가 곧 악취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가스가 올라오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악취가 없는 거죠. 이혼 대표는 주먹구구식 부동산 관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종합관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년 이제 12월에 처음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교육을 받고 아직 그 사업을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일반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조금 더 신뢰감을 주면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대표는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무관심해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확실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쪽 창호 네, 이쪽인데 여기서 방수층이 깨진 것 같은데요. 뭐 2년 된 건물은 통상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네, 중에 있고 분명히 하자 보증 신청으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는 투명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에 지금 뭐 샤시 천장 위쪽으로 물이 먹는 부위도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감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됐을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 대표는 공동주택 시설 관리와 하자 보수 등을 연구 분석해 2개의 건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보수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해 과대 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 비가 안 왔었잖아요. 마감으로만 해놨는데 이제 비 오면 이제 터질 확률이 있는 거죠. 일단은 하자의 그 발생된 원인을 좀 먼저 찾죠. 하자의 발생된 원인이 실제로 사용자의 부주의인가, 혹은 건물 자체의 원초적인 하자였는가, 혹은 건물의 미시공, 오시공이었는가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이 현재 건축주가 짓고 난 신축 건물인가.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건물주가 10년 동안의 하자를 봐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인가, 혹은 10년 이후에 노후 건물인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열 화상 카메라, 온습도계 등의 하자 진단 장비로 정확한 건물 하자를 찾아냅니다. 이쪽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누수예요. 전체 다 누수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이렇게 누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 온도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네네. 보이시죠? 이 조인트들. 네네. 이건 완전 누수가 심한 건데요. 얘가 예전에 물이 먹었다가 빠진 자국이라 약간 습한지, 네네. 아니면은 같은 포지션 내에서도 어느 부분에 물이 먹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옛날 분들은 이게 손으로 만져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누수가 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이 어느 정도 지금 먹고 있는지. 그러니까 건물은 이 관리라고 하고 부동산 종합 관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 어떤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의 관리도 있지만 실제로 하자 보수에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자 보수 비중에서는 특히나 누수, 그래서 다 보실 때
이현 대표는 부동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관리가 잘 된 건물과 안 된 건물의 차이로 공실률과 관리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동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부동산 관리의 필요성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역적인 특성, 역세권, 학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땅값이 결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임대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 건물과 안 되는 건물의 차이는 공실률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아무리 싸다 그래도 관리비가 한 달에 5, 60만 원, 돈 100만 원씩 나간다면 들어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거미줄이 있고 쓰레기 청소가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승강기가 혹은 주차 기계 설비가 사고가 많이 난다면 그거는 관리 잘 되는 건물과 안 되는 건물의 그 지역 차이에서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습니다. 건물 하자 보수뿐만 아니라 경비, 통신, 방역 등의 안전 점검을 통해 각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현 대표는 발로 뛰고 있습니다. 뭐 하자 진단, 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건물 관리를 할 때는 주차, 기계 주차 사고, 기계 주차 오작동 이 4대 안전 관리라 그래가지고 법정 안전 관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 기계실, 모든 기계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건물들 여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하실이든 어디든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로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거의 내려간 흔적이 없어요. 네네.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최소로 한 달에 한 번, 1회에서 2회 이상은 방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고 정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 종합관리는 자격증이나 법인 규모 등 까다로운 제약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블루오션 분야라고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코킹이라도 한 번 더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면 2년 갈 AS가 3, 4년 가고 맞습니다. 3, 4년 갈 AS가 5, 6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회원전분들도 공사를 하실 때 마감 공사만큼은 꼭 꼼꼼하게 해주셔야 본사 차원에서 AS를 5년까지 봐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엉망이죠. 부동산 관련 종사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본사의 협력을 받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안에 그만큼의 비용이 다시 재산출이 되거든요. 저는 현장 경력은 한 15, 16년 정도 됐고요. 현장 외에 게 배울 게 많죠. 어떤 것들을? 시설물 유지가 왜 필요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저희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장이 더 재밌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으로 따지면은 의사 같은 업무를 보는 거거든요. 건물을 진단하고 보수해서 이제 잘 쓰게끔 만드는 게 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한 건물보다는 조금 낙후된 건물, 오히려 문제가 없는 뭐 분쟁이 입주자들의 분쟁이 없는 건물보다는 좀 분쟁이 있는 건물, 그런 건물들이 조금 뭐 보편적인 측면으로 합리적으로 관리가 잘 되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면 거기에서 오는 그런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 하자 보수 전문가에서 이제는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가 된 이현 대표. 다양한 분쟁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즐겁고 보람된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데요. 오랜만이십니다. 잘 지내시죠? 네, 예.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제가 그 십수년 동안 실무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저희 귀책 사유 없는 소송들이 간혹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문을 얻고 이 변호사님에게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진행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변호사님께 또 다른 이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간혹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관리업체에서 지향하는 서비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 입주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한다는데요.
예전에는 관리비를 어디다 쓰든 그냥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입주민들이 지금은 관리비가 어디에 쓰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적법한 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한 끝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이거 부적법하다 생각하면은 법적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책임감을 갖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입주가 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쫓겨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앞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전에 관리 비용으로 썼던 것은 분명히 관리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익은 관리단이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계약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남겨두시기만 하면 충분히 추후에 소송은 가능하다라고. 이혼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법적 분쟁을 경험했다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 전문성을 쌓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제가 이제 13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저는 속칭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관리업체에서 지향하는 서비스나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입주자들을 대변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투서나 어떤 소송을 일부러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쟁을. 저희 같은 관리하는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는,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이현 대표는 중개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부동산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이나 법령, 실제 실무 사례 등 전문성을 더한 원스톱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 대표될 때 회의하면서 한 1억 3천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1억 3천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하던 관리단들이 일들을 되게 잘했다고들 평가를 해갖고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가서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1억 3천은 다 이제 하자보수는 다 이제 갔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넘어갔고. 공사가 혹시 끝난 상황에 돈이 다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공사를 끝난 상황에 넘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관리단들은. 네, 근데 끝났다. 입주자들이 보시기에는 입주자들은 조금 이제 좀 난감해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안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집도 뭐가 있는데 해준다고 체크해놓고 가서 왜 안 해줘 우리 집은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운영비 횡령, 하자 보증금 사기 등의 뿌리 깊은 문제점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 관리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관리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 상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으시면 맞아요. 그건 저도 인정해요. 전문성이 없으시면 전문가한테 좀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업체한테 충분한 법적인 어떤 근거나 어떤 서류나 이런 부분들이나 컨설팅을 받으셔서 어떤 업무를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일단 벌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1억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자료를 먼저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또 이제 메인 잡이 있다 보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제가 또 이런 아파트 관리도 전문가도 아니고 그건 저도 인정하니까 그거를 주업처럼 전화하고 찾아가고 그게 되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파트였다라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아파트였다라면 지금 대표님이 이렇게 변호사 만나고 다니실 일을 주택관리소장이 이미 다 하겠죠. 처리해서 보고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한데 관리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님 다 돌아다니시는 이런 상황이 이런 모든 건물에 지금 적용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관리업체랑 상의하셔서 향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니네가 좀 해줘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그럼 관리비가 올라가거나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죠. 이현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교육과 부동산 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교육을 통해
금전적인 분쟁 없이도 얼마든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진작에 좀 사전에 좀 이런 데를 찾아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사전에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걸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서 훨씬 더 좋았겠다. 그래서 뭐 소 있고 외양간 뭐 고치는 이런 일 없이 좀 차분하게 갈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관리업체라면 단순하게 건물의 공용관리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들의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인 부분까지도 전문성 있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으시면서 제발 내가 사는 우리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민원은 조금 사라져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건물 관리자나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부동산 법률 분야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 일을 처음 배울 때 이미 한 13년 전에 이거를 배울 때도 불구하고 13년 이후에 지금도 이제 집합건물 관련된 관리단의 어떤 그 업무나 이 법령집이 실제로 되게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더 쉽게 입주자들 입장에서 조금 볼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조금 책으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혼 대표는 개발 분양 수익을 내는 것에 그치던 부동산 사업을 경영 관리적 차원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을 목표로 달려온 결과 국내 최초 자동화 시스템을 특허 등록하고 무인 자동화 앱을 개발했습니다. 건물 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건물 관리 종합 서비스.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셨는데 통로에는 입주자분들의 어떤 뭐 애기들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는 설치 못하게끔 항상 상시적으로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제거해 주시는 게 전혀 관리 잘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의 각 층에 이제 소방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에러가 자주 나는 층에 대해서 이제 지구경종, 주경종을 이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방법상 이게 불법이에요. 잘못 잡아놓은 거는 이제 해당 업체 측에 요청하셔서 바로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게 좋고요. 이렇게 오픈되게 해주시는 건 되게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세요. 뭐 왕관기 위치나 이런 것도 괜찮고 충분히 이런 부분 저희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안전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업체나 뭐 승강기 업체한테 그냥 밀어놓지 마시고 그분들을 또 지휘를 해주셔야 돼요. 감리하시면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교육과 표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세대 내부에서 눈에 보이는 하자에만 이제 불편하게 보이는 하자에만 치중하는데 정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후된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지금 건물이 좀 노후됐지만 노후만 됐다 그래서 저렇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입대위한테 알리셔가지고 좀 보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혹은 우리 선에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수하고 큰일이 일어날 걸 좀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게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니까요. 할 때 좀 미흡한 거 있으시면 본사에다가 얘기를 하시고 본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실시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오시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것도 계속 여쭤보기도 하고 또 피드백 받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맹점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지만 본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제 감시 감독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도 해드리고 저희가 공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산업은 임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선진국들처럼 임대 관리업 기반의 부동산 종합 서비스 산업이 주류가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합니다. 뭐 기회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전문성을 가지고 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어떤 하자 부분을 저희가 조금 체계적으로 좀 표준 서비스로서 좀 소비자들에게 조금 가까이에서 그 관리자 입장에서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어떤 자산을 지켜주는 입장에서의 그런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혼 대표는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향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니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현 대표의 앞날이 번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부동산 이번 시간은 특별히 부동산 종합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요즘 같은 날에 장마철만 되면 해마다 이 누수라든지 침수라든지 비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장마로 인해서 건물에 발생하는 그런 각종 문제들에 대응하는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 또 저에게 도움 말씀을 주실, 유익한 정보를 주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바로 만나면 또 긴장되지 않습니까? 그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오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건물에 살거나 아니면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건물이 낙후됐을 경우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전수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건물도 선진국형 종합 서비스를 맡겨야 됩니다. 요즘 제 회사에 문의 주시는 건물 중에 이 하자 문제가 70% 이상입니다. 특히 5년 미만 된 신축 건물의 하자 문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하자 보수 업체에 수차례 접수했지만 수개월째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의 공사비를 들였지만 매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 입주해서 분양업체한테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젠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건물에 관해서 소송을 가야 할지 아니면 마냥 기다려야 할지 이 신축 건물 하자 보수에 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준공 시점부터 5년 차까지 방수 기간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시면 신축 아파트, 빌라 등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축을 건축한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 담보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기산일을 산정한다면 2016년 이전 우리나라 주택법이 개정법으로 변경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2016년 8월 12일 이전까지는 기본적으로 1, 2, 3, 4, 50년에 대해서 기산일을 정산했었고 2년, 3년, 5년, 10년으로 각 연차별로 이전에 2013년도 이전에 하자증권이 6장 있었던 거를 기준법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4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6년 8월 12일 이전에 승인난 건물,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2020년 6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만 4년 차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1년 동안의 방수공사 부분에 대해서 담보기간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기본적으로 입주자가 시행사나 시공사나 분양사에게 하자를 요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시행사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든가 15일 이내에 보수계획서를 제출해서 완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렇게 쉽게 15일 이내에 하자 보수가 일단락 된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건물 특성상 이 분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하자 판단을 의뢰해서 또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주민의 권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증금이 들어있어서 기본적인 불이행인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시행사가 건축 초기에 준공을 받기 위해서 넣어놓은 3%의 하자보증금을 청구받아서 그들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전에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아셨을 텐데요. 하자의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쟁이 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나 또는 소송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하자심사라는 말을 씁니다. 건축물의 내력구조별 또는 각종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의 존부 또는 정부에 의한 전체를 사건에 대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하자심사입니다. 또한 분쟁조정, 말 그대로 당사자 간의 상호 양해를 통해서 관계 법규에 맞게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시공하자, 미시공하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하자들을 이렇게 용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사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하자일까라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부실 시공이 있고요. 건축물 하자가 있고 하자의 원인에 따른 하자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보시면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기산일을 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집을 들어갔을 때 신축 건물에 내가 첫 키를 주고 받고 들어갔을 때는 기본 2년 동안의 마감하자를 볼 수 있습니다. 2년입니다. 도배, 마루, 몰딩, 들뜸, 곰팡이, 단열 등의 다양한 것들의 마감 공사를 2년 안에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3년 차의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시는 전기, 가스, 설비 등의 기본적인 또 하나 단열.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이제 장마철에는 습한 기온이 있지만 겨울철에는 필로티 구조의 빌라 같은 경우는 2층 바닥 또는 복층이나 옥상층에 있는 건물들은 천정에서 내려오는 단열 부분이나 각종 창틀에 발생하는 결로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단열 부분이 취약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정되면 이것 또한 다 하자입니다. 그리고 5년 차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흔하게 아는 지붕공사와 방수공사의 하자 등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고요. 대개 이 10년 차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 5년 차에 있는 이 방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2년 차에 발생할 수도 있고 3년 차에 발생할 수도 있고 최대 5년 차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젠 장마잖아요. 장마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누수 말고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충분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축 빌라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면 하자보수 업체들이 영업을 오시는 걸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들이 오는 경우는 이 소송을 관련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 하자보증금 청구에 관련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자보증금은 기본적으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10년 동안의 하자를 책임져 주기 위한 3%의 예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건축주가 10년 동안의 하자를 보기 위한 어떤 입주민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3%의 비용을 10년 동안의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로 찢어서 건축주가 각 연차마다의 하자를 잘 봐줬을 때는 건축주의 비용으로 넘어가고요. 혹은 이 각 연차별로 발생하는 하자를 건축주가 하자를 안 봐주든가 아니면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봐주면서 시간만 때우든가 하는 경우가 있을 때 입주민의 권리로 이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게 무조건 옳은지 아니면 하자보증금과 별개로 소송만 하는 게 무조건 옳은지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자보증금 청구를 간단히 보시면 관리단, 우리가 흔히 아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자진단기관이나 보수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진단기관과 보수업체를 통해서
관계 보증사에 현금 변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관리단 주관으로 이 현금 변제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이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증금을 청구하는 기간이 45일 이내 받는다면 이 받은 기금을 가지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걸 우리 하자보증금 청구공사라고 합니다. 장점은 보상금, 이렇게 우리가 보상금이라는 말이 좀 뭐한데요. 보상금이 아니고 정확한 용어는 하자담보 책임비용,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이 보증금 수령까지 최대 45일까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건사업이 불법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하자보수 업체들이 하자보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사도 하세요. 펜스도 치시고 뭐 정자, 마루도 만드시고 하지만 하자보증금은 하자보수 용도로 사용하게끔 공동주택관리법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상에 그 비용을 타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벌금이 있겠죠. 그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보수공사 시 수건사업 등에 대한 융통성은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의 보수 마무리로 그 공사에 대한 하자에 대한 확대를 방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 발생 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기본적으로 민법에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뭐냐면 공동주택관리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자보증금이라는 단순하게 이 보증금으로 책정된 주택법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민법조금, 민법도급의 편의에 관한 적용 범위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 이외에 가름하는 하자가 생겼을 때는 추가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여기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단점으로는 하자 외에 미시공, 오시공, 설계상 하자 등의 보상금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증금이고요. 하자 소송을 들어보시면 관리단 주관으로 하자 진단 기관이나 전문 변호사를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요. 법원 감정으로 하자 판정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필요하죠. 소송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도 소송, 가장 확실한 것도 소송, 그리고 또 하나 하자의 근본적인 대안을 법률적 판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자냐 아니냐를 놓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으로부터 좀 신뢰를 얻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14년 정도 이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입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일반적으로 하자 소송이 필요 없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들을 보면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를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자,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이제 하자 소송에도 단점이 있죠. 하자 소송의 단점은 시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최대 거한 2년 6개월, 한 3년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이 소요되죠. 그리고 판결 확정 시까지 보수공사가 일시 중단이 됩니다. 긴급 하자 발생 시에 개인 집은 개인이, 공용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별로 보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 청구와 하자 소송의 장단점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증금을 청구해서 하자보수 용도로 하자보수 공사만 한다면 가장 안정적인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하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모든 업무는 이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관리업체가 다 처리해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꽤나 많이 있죠. 한 지역에서 아파트가 하자 소송으로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의 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분양자나 매수인 입장에서 하자로 문제 많았던 아파트를 들어가길 원할까요? 아니면 조금 소리가 덜한 아파트를 들어가길 원할까요? 그거는 지역마다 각 소비자들마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하자 보증금과 하자 소송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기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관이 출범한 지 거의 만 1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 기관을 이용하려는 관리 업체나 하자보수 업체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입주자분들이 이 기본적인 하자심사 분쟁 조정에만 이용하시면 단돈 10,000원에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 분쟁 조정회를 이용하신다면 기본적인 하자에 관련된 것들을 얼마든지 권리를 보상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하자보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깔끔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집에 살다 보면 말이죠. 굳이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그런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하자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집에 살다 보면, 그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 관리업체에서, 이건 건물 뭐 이상으로 생긴 하자가 아니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이거를 밝히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걸 밝힐 수 있도록 이 하자의 기준을 전문가님께서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뭐 빌라, 아파트, 뭐 상가,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이 공용공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냐면요. 과연 이게 하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하자면 내가 잘못한 거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이게 과연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비용인가? 혹은 시공을 잘못해서 이거는 시공사가 고쳐줘야 되는 비용인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몇 가지의 장면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리해놓은 기본적인 하자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결로하자. 자, 우리가 흔하게 단열 공간에 대한 창호에 발생한 결로가 많죠. 자, 일반적인 창고에 사람이 들어가서 숨만 쉬어도 온도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온도차가 발생할 때 설이나 입김을 통해서 서리가 맺혀서 물방울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결로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한겨울철에 생각해 보시면 창밖은 냉탕, 창 쪽 안에 있는 우리 집 거실은 열탕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창틀과 창틀 사이에 열탕과 냉탕이 마주치는 그 온도차로 인해서 이 결로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결로가 과연 내가 집안에서 온도를 많이 틀어서, 난방을 많이 틀어서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가 단열 기준이 미흡해서 생겼는지를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창틀 문 주위에 몰탈 또는 우레탄 폼 등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한 때, 진짜 죄송하지만 5년 전 신축 빌라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잘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결로하자를 봤을 때는 우리가 비단열 공간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베란다, 발코니는 제외하자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닥 타일 들뜸. 일반적으로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들뜬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런 들뜬 상황도 우리가 하자다. 그리고 바닥 타일의 균열. 당연히 이런 거죠. 수분양자나 매수자는 단순 망상균열이라서 얕은 균열까지도 보고 사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균열도 모두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호 작동 불량 당연히 하자죠. 욕실 문턱 높이. 우리가 어떤 집들을 보시자면 아파트 같은 데 어떤 데를 했는데 샤워를 하고 나면 꼭 거실로 물이 이제 침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 이 욕실 문턱 높이 부족 시공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하자다라는 거죠. 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욕실 거울. 우리가 신축이라 그래서 신축이 깨끗해서 들어가는데 몇 개월 안에 욕실 거울장이 밑에 약간 반점처럼 계속 뭔가 피어오르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다 하자다. 변색하자. 그렇죠? 그리고 CCTV 사각지대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는 하자의 기준은 미시공, 오시공을 제외한 구조상 실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깨끗한 물건은 깨끗해야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정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콘크리트 보수규절 하자의 범위, 예전에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이 콘크리트 균열, 그러니까 그 미금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미금은 하자가 아니다. 왜? 콘크리트가 양생하면서 이미 습기가 빠져나가면서 발생되는 그 균열이 어떻게 하자냐. 하지만 2013년에 대법원 판결에 보시면 미금도 하자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집에 이런 균열, 방화문 틀에 있는 균열, 뭐 세탁실의 균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자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아시고, 하자가 꼭 소송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건지 혹은 보증금 청구로만 맞는 건지 또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실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면서 오늘은 이 하자보수의 전반적인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참 이 하자라는 거 참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우리 전문가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진행하시는 무료 아카데미가 있다 그럽니다. 화면으로 한번 그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 주세요. 네, 생방송 부동산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특별히 부동산 산업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살다 보면은 우리 집세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들어가는 비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살다가 또 어디 고장 나면은 이걸 고쳐야 되나, 이사를 가면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야 되나, 아니면 청소 센터를 불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이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해주는 데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찬 지식을 전해주실 우리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요, 이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다 유행하는 것 때문에 아이템들이 막 달라지고, 이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자, 부동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패러다임도 이제 바뀌기 마련인데,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기존의 대한민국의 기존 부동산 시장은 시행, 개발, 분양과 그리고 소유와 매매 중심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의 장기화와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여건들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의 그 부동산 산업의 패러다임이 대전환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회사나 기존 개발회사들도 이제 단순한 개발에 그치지 않고 개발 이후 보유나 관리에 다양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유와 매매 중심의 시행 건설 개발 등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향후 개발 이후에 임대, 관리, 경영 등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통신회사 KT가 기업형 주택임대 사업에 합류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업들이 부동산 운영 사업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IT 등 다양한 기업이 부동산 산업과 융복합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주목한 정부도 최근 2018년 6월 20일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해당 진흥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는 별개로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선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취지인 부동산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네, 우리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지 우리 전문가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정리하자면 일반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와 사업자 중심의 연계기업 협력 사업입니다. 부동산의 생애주기적 관점과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다양한 관점에서 부동산 종합 서비스로 정의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관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각각 제공받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련 진흥법으로 인해서 부동산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는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향후 부동산 산업과 금융, IT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해당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특징입니다. 네. 우리 진흥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부동산 산업을 보다 투명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우리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에서 우리 부동산 종합 관리는 어떻게 또 정의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먼저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기획, 개발, 임대, 그리고 관리, 평가, 중개 등 다양한 부동산에 관련된 산업의 통합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도입한 종합서비스 인증제에 따르면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연계 기업의 협력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따라서 각각의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개발관리형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 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의 유형을 보시면 개발관리형은 주된 사업이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 임대, 중개, 관리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래관리형 같은 경우는 소비자와의 거래가 주된 사업이며 이와 관련된 생활 서비스, 세무, 등기, 중개, 이사 등의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관리형은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와 관련된 금융, 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해서 제공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개발관리형, 그다음에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까지 우리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서 우리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세부적인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자 및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내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건물 관리 이외에도 공실관리나 중개, 임대, 이사, 청소, 하자보수, 홈케어 등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 이외에도 부동산 본업 이외에도 건물관리, 하자보수,
그 외에 중개, 홈케어 등의 다양한 산업의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자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관리 이외에 부가적으로 공급자의 분양, 공실, 입주하자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행사와 공급자의 수익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필요한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편리함과 안정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에 크게 발전한 나라들이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 또 대표적인지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가까운 나라들 중에 종합 서비스 사례 국가로는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사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자면 일본은 1980년대 저희 현재 나라와 같이 부동산 버블이 생기기 이전에는 현재 저희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시행, 분양, 개발 중심의 산업과 같이 산업이 왕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부동산 버블기에는 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1990년대 초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 장기적인 공실률과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계속 지속되면서 개발 분양 중심의 산업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은 사업 다각화에 나서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의 부동산 산업은 개발 분양 위주에서 임대 관리 등의 다양한 종합 서비스로 사업에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종합 서비스 회사는 임대, 관리, 금융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의 생애주기 관점을 해서 전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대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을 통해서 오늘날 산업의 형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부동산 회사들은 중개 및 부동산 관리에서 시작해서 개발, 컨설팅,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종합 서비스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소비자들의 요구의 증가에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거래 시 종합 서비스로 현재 일반화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이 에스크로 제도는 개별성을 갖춘 저희의 대한민국의 제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거래 시 단계별로 관련 전문가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분담해서 소비자의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해외 부동산 우리 종합관리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과연 어떤 나라가 있는지 물어봤었는데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은 과연 어떤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는 원스톱 서비스에 이제 체계적이게 발전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 단계인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시행, 개발, 분양 이후의 후방 산업 분야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후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 각각의 산업의 개별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문성이 있는 기업을 컨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수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중개, 이사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 시에는 다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전문성 있는 기업을 선택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비전문 관리 업체와 하자보수 업체, 중개, 분양 사기 등 입주 회장의 비리와 같이 입주자 간의 분쟁, 높은 관리비, 하자보수 불이행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입주자와 사용자, 건물주의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종합관리 시장 현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서비스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이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각종 비례의 이 피해를 입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소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님께서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고 계신데 부동산 종합관리 우리 실행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점이 좋은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제가 지금 진행자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요. 진행자님이 사시는 아파트에 네네.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이런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기업 간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네. 진행자님이 중개나 이사, 어떤 인테리어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원스톱으로 표준 서비스와 표준 가격,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네네.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죠. 사실 저희가 일일이 뭐 인테리어 갔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이 벽지를 썼을 때는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서 척척척 해주시는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편하고 또 이제 이렇게 가격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그 소비자는 첫째로는 통합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현재 2018년도 6월 20일 날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으로 부동산의 산업 발전과 어떤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전문성이 편의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 때 향후 이전까지 발생했던 분쟁이나 비리나 과도한 비용 청구가 앞으로는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소비자는 이제 굉장히 또 편한 것 같은데 소비자 입장 말고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점이 좋은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나라는 지역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산업 종사자는 대개 소상공인입니다. 공인중개사, 청수업체, 분양 대행사 등 부동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안정된 매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종합관리는 전문성 있는 핵심 기업을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본업 이외에도 다양한 산업을 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매월 발생할 수 있는 고정 매출을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최대 문제점이던 고정 매출, 예를 들어 단발성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중개사라고 봤을 때 해당 지역 전문가에 있는 공인중개사는 이 부동산 종합관리라는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통해서 고정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계신데요.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TV를 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는 또 어떻게 정의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부동산 종합 서비스라고 하는 이 법은 기획, 개발, 임대에서 관리, 평가, 중개, 자문, 자금 조달 등의 다양한 통합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종합서비스 인증제에 따르면 전체적인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핵심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있는 연계 사업자 간의 협력 사업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업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따라서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개발관리형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종합관리의 정의와 우리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유형이 또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개발관리형, 거래관리형, 그 다음에 임대관리형까지 이 3가지 형식이 이제 돼 있다고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3가지 유형. 개발관리형과 거래관리형, 임대관리형 이 3가지 형식이 있는데 세부적인 부동산 종합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투자자 및 실거주자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산업 종사자, 세 번째는 시행사입니다. 첫째, 투자자 및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투자자 및 실거주자는 건물 관리를 하는 기업이, 내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건물 관리 이외에도 중개, 홈케어, 인테리어, 하자보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표준 서비스와 표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산업 종사자는 공인중개사나 일반 청소업체 등의 일부 지역 소상공인이라고 봤을 때 본업 이외에 부동산 종합관리라는 다양한 키워드로 다양한 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가수익이나 고정매출을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사나 공급자는 건물을 관리하는 기업이 부가적으로 분양 홍보나 공실중개, 임대관리, 명도 등의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기여해드림으로써 공급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동산 종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우리 소비자한테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좋은데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은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급자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본업 이외에 본업에서 열심히 살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투자한 비용 대비 매출을 얻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동산의 하락과 어떤 경제 침하가 결과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에까지도 영향이 미쳤는데요.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부동산 종합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는 다양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부동산 신화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고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혹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주에는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건데요. 제가 14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 사례를 통한 입주자의 횡령, 비리, 소송, 그리고 관리업체와 하자보수업체의 문제점들, 공급자와 수분양자와의 관계 등을 좀 자세하게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의 주제가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제목부터가 굉장히 무섭네요.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다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각종 논쟁과 비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종합관리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00-4889로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우리 이현 부동산 우리 종합관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부동산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나서 1:1 무료 아카데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또 어떤 내용을 들을 수가 있나요? 저희 부동산 종합관리 아카데미는 네. 기존의 부동산 산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부동산 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현재 저희가 부동산의 어떤 실무적인 관리, 실무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경영적인 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나 주택관리사 등의 건물 관리를 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저희가 전문성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무료 아카데미입니다.